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주호 기자이고요. 자, 오늘도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월요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꼭 챙겨봐야 될 여러 가지 주요 뉴스들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뉴스 한 가지 터져 나와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뭐냐면 그 흑해 곡물 협정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곡창지대잖아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협정을 맺어서 전쟁 중이라도 수출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사실상 종료하겠다. 우리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오늘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러시아가 과연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좀 불확실한 상태였었는데 조금 전에 나온 뉴스 한 1시간 전쯤에 나온 뉴스 보니까 사실상 러시아가 연장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밀가격이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 외에 나머지 곡물 가격들도 좀 올라가고 있어서 참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 환경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판승철 이상원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좀 안 좋은 뉴스부터 나와서 그렇긴 한데 사실 요즘 시장이 좀 세긴 세죠. 그래도 네, 아주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약간 좀 소강 상태였다고 해도 좀 센 건 맞죠? 맞습니다. 한번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근데 뉴스 하나 더 있어요. 나온 게. 네네. 사우디의 에너지부에서요. 자발적 감산을 24년까지 연장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거 뉴스가 사라졌다고 또. 오보라고 했는데 방금은 또 사실이라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네. 뭐 원자재 가격들이 요동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되네요. 근데 금요일 시장은요, 뭐 S&P 500, 나스닥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 물가 지표 상승하면서 시장이 계속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JP 모간이라든지 대형은행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이제 윌러 연준 이사가 나와서 올해 금리 0.25%씩 두 번 더 올리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 되돌림이 나타났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로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거기에 은행 실적이 잘 나왔지만 사실 이렇게 대형 은행은 괜찮았는데요. 네.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거를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JP 모간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매출이 컨센이 이제 391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매출은 424억 달러가 나왔어요. 이야. 굉장히 컨센서스 대비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대략 한 20% 20% 정도 이야. 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EPS가 4.75달러인데 컨센이 3.96달러였어요. 네네. EPS가 컨센 대비 20%나 증가했죠. 이야. 이거는 아까 매출은 증가율은 정확한 거 아니고 계산을 안 해봐서 네네. 근데 EPS는 약 20% 증가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굉장히 좋았어야 만든 거죠. 네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순이자 마진이라고 해서 2.62%가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순이자 마진은 예대 마진하고 비슷한 거예요. 쉽게 네네. 얘기하면.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 이익이 있을 거잖아요. 네. 투자 이익에다가 투자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걸 뺀 것까지 더한 게 순이자 마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예대 마진으로 봐도 무방한데 어찌 됐든 이게 2.62%가 나왔고 네. 82bp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채권에서 수익이 많이 난 거예요. 네네. 네. 오. 그리고 ROE가 20% 나옵니다. 네. 전분기에 18%였고요. 전년 동기에 13%였거든요. ROE가 20이면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초대형 은행인데. 네, 가장 큰 은행인데 세계에서 그니까요. 굉장히 잘 나온 케이스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던 걸까요? 보니까요.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 효과가 2개월간 매출이 40억 달러고요. 네. 비용이 약 6억 달러. 그리고 24억 달러의 순이익을 추가시켰습니다. 굉장히 싸게 인수한 거죠. 네네.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한 것 자체가 굉장히 잘 된 거다. 퍼스트 리퍼블릭이 채권의 평가손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넘어가게 된 건데. 맞습니다. 그 손실난 채권, 되게 네네. 싼 채권, 그것도 싸지만 국채니까 안전한 채권. 그렇죠. 그거 사다가 그냥 주었죠. 지나가다가. 주었는데 네. 한 2개월 동안 수익이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일단 가격 자체가요. 원체 싸게 받아왔어요. 네네.
그때는 너무 위험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옐런 누나가 지나가다가 네네. 모가나 일로 와봐라, 너 이거 가져가야 될 것 같아. 네. 언니가 누나가 싸게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나가 싸게 준다니까 냅다 집어간 거죠. 근데 퍼스트 리퍼블릭을 제외하고 봐도요, 매출이 384억 달러가 나왔어요. 연으로 21% 증가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EPS가 4.37달러, 10% 증가한 겁니다. 이거 아니어도 잘한 거네요. 이거 아니어도 되게 잘 나왔어요. 거기다가 이걸 더하니까 더 잘 나왔죠. 더 잘 나오게 되네. 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초가나 이럴 때 JP 모간이나 그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제외하고는요, 네네. 굉장히 좋게 시작했어요. 근데요, 만약에 JP 모건의 이번 실적이 은행주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그 제조업 기업이다, 아니면 뭐 기술 기업이다. 근데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더 그 막 주가가 이만큼 뛰어오르고 했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그 정도 뛰어오르지 않았었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기술 네. 기업이었으면 그날 20% 올랐겠죠. 그렇죠. 그 정도 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예를 들어서 우량한 기업을 싸게 인수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겠죠. 그렇죠. 이게 한 번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싸게 준 네. 그 채권은 계속 가격은 올라갈 테니까 앞으로 그 금리가 네네. 내려가게 된다면. 근데 이게 투자 이익이라는 거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제품이나 서비스야 일정 정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 제품이 너무 좋아요. 그럼 네네. 꾸준히 이걸 사용하겠구나,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지만 은행은 그렇지 않죠. 투자 이익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이 하락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순이익 컨센이 하향됐어요. 네. 요걸 이거는 제가 볼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왜 실적 발표하면 아니 왜 실적 잘 나온 것 같은데 무너지지라고 할 때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섹터 순이익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섹터 순위. 예. 네. 뭐냐면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마이너스 12% 났어요. 금요일 날. 네.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여타 대형 은행들과는 달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된다. 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이자 수입이 10% 감소해요. 매출이 컨센이 이제 31억 4천만 불이었는데 네. 매출이 31억 1천만 불이 나왔죠. 네네. 매출이 감소했어요. 네. EPS는 컨센이 2.11달러였는데 2.17달러로 EPS는 비트했죠. 네네. 근데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표현이 안 좋죠. 이 예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금리가 지금 유지되거나 네네. 최소한 이거보다 한두 번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얘네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대형은행 몇 개를 제외하고 내일 발표되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네. 뭐 이런 은행들이 계속 발표가 나겠죠. 네네. 그런 은행들 내용을 잘 봐야 되겠지만 중소형 은행들은 안 좋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미국 업종별 12개월 순이익 전망치 변화율인데요. 네. 이게 이제 저희 미래에셋 증권 데일리에 나와요. 매주 나오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아무나 볼수 무료로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게 12개월 순이익 전망치 일주일이잖아요. 네네. 일주일 안에 뭐가 됐나 보세요. 에너지가 마이너스 1.11이에요. 네네. 퍼센트를 하락했다는 거죠. 전망이. 네. 화학도 마이너스 0.6, 은행도 마이너스 0.5 이거예요. 증권이 마이너스 0.1. 보세요. 나머지들은 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 순이익 전망치가 다 높아졌어요. 네네. 다 괜찮을 것 같대요. 누구 빼고요? 에너지, 화학, 은행, 증권 빼고요. 그러면 얘네들 실적 발표 날 때 얘네들이 이제 시장 예상을 주가가 많이 오르려면 네네. 실적이 훨씬 더 좋아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심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제 투자하실 때. 근데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그 대형 은행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안 되지만 돼요. 예. 중소형 은행들은 우리가 또 그렇게 사실 많은 관심을 갖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약간 뭔가 시장의 불안 심리를 건드릴 가능성은 있겠네요. 저는 오히려 시장이 어느 정도 불안한 면이 있는 게 네네. 기술주들한테는 좋을 거라고 봐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금리를 못 올리게 할 거거든요. 네네. 네, 금리 인상을 막을 거예요. 중소형 은행들이 사실 미국 대출의 거의 절반을 합니다. 네네.
대형은행은 별로 안 해요, 사실. 얘네들이 절반을 하는데 얘네들이 돈이 묶이고 대출이 줄어들면 금리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죠. 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무작정 막 할 필요가 없죠. 예. 너무 심해지면 물론 경기 침체로 갑니다. 네네. 그건 조심해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높아지는 섹터에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좀 나의 어떤 자산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챙겨갈 때 자산 참고해. 배분을 하던 아. 내가 뭐 한 종목에 투자를 하던 트레이딩을 네네. 하든 그쪽에 붙어 있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의외로 미디어, 내구 소비재 이쪽이 네. 이익 성장률이 좋네요. 근데 이건 전주 대비해서요. 전주 대비해서? 전주 대비해서 나아졌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 이번 거는 이제 지난 금요일에 네네. 그 나스닥 100 지수의 특별 그 리밸런싱 계획이 발표가 됐나요? 될 예정이었는데 발표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뉴스 미뤄진 못 것 같아요. 찾겠더라고요. 예. 네. 없었어요. 미뤄졌어요. 어, 예. 근데 하기는 한다라는 거고요.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매크로 투자를 하든 마이크로 투자를 하든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리밸런싱은 이제 패시브 머니들이 다 일로 움직일 거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마침 이제 NH에서 이제 조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 바가 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7월 7일 날 나스닥 100 특별 리밸런싱을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뭐냐면 정기 변경 외에 네. 4.5% 이상의 비중을 가진 종목의 합이 48%를 넘으면 네. 40%로 낮추는 특별 리밸런싱을 시행 가능하다라는 네네. 내용이고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내용은 7월 24일 날 적용될 거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2.75%, 애플이 마이너스 2.68%쭉 가서 메타가 마이너스 0.9% 조정이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던 연초부터 시장을 지수를 끌어올렸던 애들이 이 7개 종목이 전부 다 네.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네. 보시면 이게 예상 매도 금액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88억 달러, 네. 애플이 86억 달러, 엔비디아가 48억 달러, 아마존이 47억 달러, 테슬라가 31억 달러, 메타가 29억 달러, 구글이 26억 달러, 두 개 더하면 A랑 C가 있으니까 두 개 더하면 51억 달러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옆에 잘 비교를 해두셨는데 일평균 거래 대금에 비해서 저게 어떠냐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88억 달러면 10억 달러가 1조입니다. 대충 네네. 1.2조 지금 1.25조 정도 될 거예요. 네. 10억 달러면 그러면 이게 10조거든요. 네. 와 10조면 크다 하고 싶지만 잘 보세요. 지금 테슬라 보세요. 네. 일평균 거래 대금 대비 비중은 8%밖에 안 돼요. 이 정도는요 하루면 다 정리해요. 아. 테슬라는 별 영향 없다 네.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가 24%잖아요. 이건 3일이면 정리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고 메타도 5일. 제일 큰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거는 10며칠 걸릴 거예요. 보름 정도. 저게 퍼센트군요. 그렇죠. 일 거래 대금 대비해서 98%인데 하루에 이거 다 때리면 난리 나겠죠. 그렇죠. 예. 나눠서 조금씩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보다 그러면 평균 하루에 거래되는 평균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나 보네요. 거래 금액이 크긴 큰데 네. 금액이 큰 거죠 일단. 네, 금액이 네네. 크고 일평균 물론 이제 테슬라에 비하면 일 거래 대금이 크진 않아요. 테슬라가 원체 큰 거죠. 네네. 평균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만큼 매도 금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루면 다 처리될 만한 금액이니까. 네. 네. 그래서 요 정도면 과거 사례도 있어요. 2011년 애플이 네. 20%에서 12%로 축소된 사례가 이미 있어요. 네. 근데 당시에 주가는 1% 하락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차트 뒤져봤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봤는데 실제로 안 떨어졌어요. 애플이 당시에. 비중이 네. 20%에서 12%로 줄어들면 거의 40%가 날아간 건데. 그렇죠. 근데 주가는 1%밖에 안 1%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네네. 이게
실제로는요, 이게 패시브 머니가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요. 그것보다는 실적 전망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애플이 그렇게까지 많이 올랐을 때는 네.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이 막 미친 듯이 그쵸, 그쵸. 팔리고 있을 때였을 거 네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 주가가 애플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으니까 비중이 커졌고 그쵸. 그거를 분산을 시켜도 충분히 받아낼 만한 여력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매도 금액 자체는 물론 이제 거래대금 많은 회사는 애초에 별 상관없고요.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뭐 별 의미 없을 거고요.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증상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제 너무 많이 준비하는 것 같아서 빼긴 했는데 S&P 500이 7일부터 이게 발표된 게 7월 7일이잖아요. 네네. 7일부터 이제 지난 시간에 시총 기준하고 가중 평균, 그러니까 그냥 동일 비중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지수가 역전되기 시작해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납니다. 네. 매도가 이미 나타난 거예요. 이미 일주일 내내 시작됐고요. 리밸런싱 자금 보시면 이 화면을 그냥 같이 보여주실래요? 요 화면이 요 파란색이요. 이제 나스닥이니까 QQQ입니다. 네네. 나스닥 100. 네. 그리고 요 빨간색이 QQEW예요. 동일, 이퀄이에요. 네네. 이퀄 웨이트. 동일 비중이에요. 차이가 얼마나 요거 먼저 볼게요. 우측에 보시면 7일자부터 이게 동일 평균, 그러니까 시총 가중이 아니고 우리 QQQ 말고 QQEW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얘가 오르는 게 얘를 못 따라가요. 얘가 먼저 올라요. 네네. 이걸 보시면 이게 연초부터 YTD로 보면 QQQ가 42.36% 올랐거든요. 네. 동일 비중은 23.94, 약 40%밖에 못 따라, 아니 40% 덜 올랐어요. 네네. 상승폭이 60%밖에 못 따라가요.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7일부터 역전이 됐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매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고, 요게 보시면 이렇게 살짝 옆으로 눕죠. 네네. 그리고 요 빨간 선은 QQEW는 쭉 치고 가죠.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리밸런싱을 한다면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지금 리밸런싱 욕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세상에 영원한 건 네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 리밸런싱 욕구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제가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만약에요, 제 생각에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이 동일하다면 지금 이 상황이면 수급은 빅테크 7종목보다는 이외의 종목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렇겠죠. 예, 저는 한꺼번에 이 종목을 아예 없애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네네. 있어요. 예, 예. 있는데 일정 부분 옮길 건데 일정 부분을 옮긴다라고 하면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좋을까? 예. 예, 제일 끝에 뚝 잘라왔어요. 네. 보시면 이것도 YTD거든요. 네. XLK 테크가 42%, 이제 XLC 이건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40%. 뭐 구글과 페이스북. 맞습니다. 네네. 메타 이런 게 메타, 40%.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같은 경기 소비재가 36% 네네. 올랐어요. 나머지하고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죠. 물론 얘네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네. 얘네들은 작년에 올랐잖아요. 떨어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10% 내고 8% 냈다. 저는 이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건데 작년에 특히 좋았던 보시면 필수 소비재는 거의 보합이고요. 지금 네. 펩시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던 걸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결과죠. 예. 그리고 XLV 이제 그 뭐랄까요, 의료 이쪽이 마이너스 2%, 유틸리티가 마이너스 3%, 에너지가 마이너스 5%, 네네.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치 투자자라면 이 중에서 고르겠죠. 네네. 이 중에서 종목을 몇 개 선정을 해서 할 거고, 저처럼 역발상 투자자인데 가치 투자를 특이하게 기술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뭔가를 찾겠죠. 이게 기술적으로 표현을 하면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되는 네네. 거고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스토캐스틱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MACD 오실레이터나 MACD 선이 쭉 상승하고 있을 때, 그게 뭐예요? MACD가? MACD가 보조 지표예요. 보조 지표인데 얘네들은 9일선하고 12일선이
이동 평균 이걸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말고 그냥 네. 이게 MACD가 올라가면 뭐 예를 들어 뭐 추세가 있는 거다. 뭐 아니요, 제가 말을 바꿀게요. 네네. 그냥 20일 이동 평균선이 쭉 우상향하고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푹 떨어졌다가 네네. 올라갈 게 확실하다고 믿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산다는 개념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20일 이평선이 쭉 우상향한다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이 쭉 올라가는 중에 상승하는 와중에 딥스가 발생한 거죠. 네네. 하락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요즘 트레이딩을 안 하기 때문에 트레이딩보다는 요즘 이제 기본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적이 네. 바닥 찍고 돌아서는 거를 잡겠죠.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네. 두 개가. 어. 예, 종목 소팅을 해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판승철 우리 이상원 선임도 리밸런싱을 좀 고려하고 계신 상태고. 저는 계속해요. 조금씩. 아하.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기술주 특히 우리가 빅세븐이라고 부르는 그 기업들을 굳이 뭐 이걸 뭐 반 정도 정리를 해갖고 뭐 나머지로 퍼뜨리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고 어쨌든 기술주들의 이익이 가장 탄탄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긴 하죠. 그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러니까 리밸런싱하고 막 조정하고 하기 싫으면 그냥 빅세븐은 그냥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고요. 내년 내후년 전망도 전 제일 좋다고 봐요. 제가 바꾸면 10% 20% 바꾸는 거지 그냥 있어요. 그게 많이 안 바꿔요. 예. 저는 그 실적 나중에 보세요. 보면 얘네들이 계속 좋아요. 앞으로도 얘네들이 계속 좋을 거예요. 네네. 근데 얘네들이 전 미국 이 빅테크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이렇게 큰 종목이 네. 성장률이 계속 15에서 20%를 찍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지금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15에서 20 찍는 애들이 잘 없어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이 계속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무조건 이제 테슬라예요. 이번 주는 테슬라로 가게 될 것 같고 이제 실적 발표 뭐 아까 뭐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수요일 장 마감 후에 테슬라, 넷플릭스, ASML 나옵니다. ASML은 개장 전. 장 전인가요? 네, ASML은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밤에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목요일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네네, 확인할 수 있고요. 장 개시 전에 TSMC, TSMC. 목요일 날. 그렇죠. 그럼 반도체 2개, 테슬라, 넷플릭스 나오면 우리는 좋아하는 거 다 나왔죠. 네네. 대충. 그러면 지금 테슬라는 우리가 좋아하는 주식들은요. 보통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애들 저도 네네. 좋아하고 네. 시청자분들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하는 얘네들은 잘 오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실적이 망가지면 진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제가 다른 주식들을 지금 다 제쳐주고 저도 테슬라 뭐 뉴스 나오는 거 없나 테슬라 뭐 나오는 거 없나 저도 이것만 보거든요. 요즘. 네네. 그냥 간단하게 일단 따라가면서 보자고요. 테슬라 2분기 컨센이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이 24.29 빌리언입니다. 네. 그다음에 242억 9천만이겠죠. 네. 그리고 EPS가 0.79달러. 근데 2분기 판매량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2분기 판매량이 46만 6,140대. 네. 3하고 Y 보면 44만 6,915대. 다른 걸 빼고 S하고 X 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네. 왜냐면 동일하게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얘네들이 80% 이상이니까 예로 보자고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어땠냐 보면요. 23.3 빌리언이었고요. 네. 0.85달러였어요. 그럼 판매량이 42만 2,875대였는데 모델 3Y는 41만 2,180대였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히 보자고요. 그럼 모델 3하고 Y 판매량이 QOQ로 약 8.4% 늘었거든요. 네. 매출의 대부분이 매출이 8.4% 증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출액은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23.3 빌리언에다가 8.4%만 높여도 그렇죠. 그래도 24는 당연히 넘죠. 그렇죠. 단순히예요. 복잡하게 그쵸. 뭐 넣고 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250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250억 정도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24.5 빌리언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냥 추측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4월에요. 4월 10일인가
정확한 날짜 아닙니다. 네. 민감하시니까 4월쯤에 모델 3 $3,000 가격을 인하했어요. 네네. 이게 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익성인데요. 4월에 모델 3 가격을 $3,000 인하한 게 대략 아마 7에서 8% 정도 될 겁니다. 아, 네. 계산해 보면 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5월에는 $250씩 3번 인상했거든요. 네. 테슬라가. 네. 그러면 일론 머스크 성격상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못 맞추면 주가 폭락한다는 거 알고 있고 그랬으면 처음에 $3,000 이랬을 때 이게 컨센을 비트할 수 있었으면 그냥 뒀겠죠. 판매량이 더 늘게 뒀겠죠. 네. 근데 굳이 $250씩 3번 인상했다. 저는 요만큼 비트할 것 같아요. 네네. 요 차액만큼 비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동안 4월에서 지금 6월까지 인플레가 떨어진 거 우리 다 압니다. 네네. 생산자 원가 다 떨어진 거 알아요. 네. 원자재 가격이나 물류비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베를린이랑 텍사스 공장 가동률이 올라갔다는 것도 다 압니다. 네. 베를린에서 주 5,000대씩 만든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고정비 부담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살짝 비트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제발 비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 그 게리 블랙, 네. 게리 블랙이라는 되게 3대 투자자인가요? 거의 개인 투자자 가운데는 세 번째로 큰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예. 그분도 이제 그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분 것까지는 제가 미처 못 봤어요. 아니 그 저기 네. 저거 오셨는데. 그 게리요. 네, 게리 블랙. 그 옆집 네. 사는 게리. 그 게리 블랙이요. 바로 그분. 네. 예. 이게 이제 금요일날 장 끝나고 네네. 사이버 트럭이 첫 생산했습니다. 첫 나왔고 이제 게리 블랙 제가 너무 충격을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게리 블랙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당황해서 다시 제 이 포인트로 돌아가면 네네. 컨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사이버 트럭이 23년 여름에 생산이 시작되고 네네. 실제로 나왔죠. 네. 그리고 대량 생산은 24년이다. 그리고 이후에 궤도에 오르면 연간 25만 대에서 50만 대 사이에 사이버 트럭 생산 가능하다. 라는 얘기는 대략 25만 대겠죠. 그렇죠. 네. 너무 뻥이 센 부인이니까. 그러면 사이버 트럭 핸드오버 이벤트가 3분기 말에 열릴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인도를 할 것 같고 네. 말씀하신 게리 블랙이 사이버 트럭 $50,000에서 $80,000 가격 예상한다. 네네. 아직까지 가격 공시된 게 없잖아요. 맞아요. 잘 아직 안 아시겠지만. 그리고 리비안이 R1T가 $7.5만 네. 포드 F150 라이트닝이 6만에서 10만 달러니까 요거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에 위치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격렬하게 동의하고 싶다라는 네네. 마음이 들고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월가는 테슬라 24년 판매량 증가율 24%로 예상하고 있다. 네. 근데 사이버 트럭이 인기를 끌면 사이버 트럭 구경하러 갔다가 옆에 있는 모델 Y 살 가능성이 높다. 라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액 53%의 매출액 증가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굉장히 격렬하게 동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또 반대 논리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월가에서는 올해 인도량이 2,000대 정도 될까 말까다. 지금 네. 그 25만 대가 그 내년 네. 연간 생산량 인도량인데 올해는 월가에서 바라보기로는 2,000대밖에 못 팔 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 자체가 2,000대일 거다. 왜냐하면 예약이 180만 대 내외로 왔다 갔다 맞아요. 하고 있는데 네. 팔면 다 찍으면 다 만들어지겠죠. 근데 월가 예상은 그거 대량 생산 갖추고 이렇게 맞추고 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더 들 걸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강해요. 네네. 근데 그거는 그분들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자체로 저는 출시된 것 자체로 네. 원래 테슬라는 꿈을 먹고 큰 회사지 네네. 이제 실적 이제 나오는 회사고요. 꿈을 먹고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이런 거 하나 나올 때마다 네. 점프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6월 초였나요? 제가 테슬라 이제 실적 예상해서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때 계산했던 게 그거예요. 2020년 기준 미국 자동차 판매 1,450만 대 중에 네. 300만 대가 픽업 트럭이다 이거죠. 미국은 픽업 트럭 엄청 네. 좋아하죠. 네. 약 20% 되는. 네네. 그러니까 트럭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다 포함시키면 승용차보다 훨씬 커요. 네, 네. 판매량이. 네네. 그 정도로 트럭을 좋아하잖아요. 땅이 넓어서 그런가 봐요. 주차할 때도 많고. 그것도 그렇고 약간 네. 남자의 상징이죠. 트럭은. 그런가요? 아 그럼요. 예. 저희 집 근처에 저희 아파트 다니 주차도 못해요. 이런 차는. 아무튼 이런 차들이 잘 팔릴 거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게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이 나와 딱 보는 순간 멋있어. 저 차 사고 싶은데 저 아직 안 나오네. 그럼 일단 모델 Y라도 타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예. 저희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산 모델 Y 그거 네. 다 팔렸다잖아요. 다 팔렸다고. 다 팔렸대요? 네, 안 되는데. 다 팔렸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있던 다 팔렸다고 하던데. 한국 현대차의 앞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는 참 그 옛날, 그러니까 이거 좀 얘기하기가 좀 너무 조심스러워져. 네. LFP 배터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옛날부터 되게 신기했던 게 테슬라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연간 2천만 대 생산할 거다. 목표.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폭스바겐 1,000만 대, 그 다음에 그리고 저기 토요타 1,000만 대 하면 이 두 개 회사만 1년에 2천만 대를 만들었는데 테슬라 혼자서 2천만 대 만들겠다고 하면 도대체 그 두 기업은 그럼 사라지란 얘기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확인이 됐던 게 결국 자동차의 수요를 만드는 건 가격이었다는 걸 증명을 한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서 참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 수요라는 건 정해져 있고, 자동차 수요는 이제 1년에 뭐 1,000만 대 팔리는 거는 1,000만 대 팔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들이 하는 거 보니까 자동차 수요는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면 만들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지난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그 얘기를 딱 했었잖아요. 자동차 수요는 가격이 만드는 거다.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비쌈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격으로 이제 경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갖고. 뭐 분명히 그런 거는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수요를 만들기도 하지만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싸져야 수요가 생기는 거지. 그건 그래요. 내가 갖고 싶지 않은 장난감은 아무리 싸져도 마음에, 저는 차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수요가 가격도 만들지만 네네. 일단 마음에 들어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 진짜 3분기 말에 정말 인도를 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장 마감 후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슬라 실적 잘 나오길 바라면서 자, 판승철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